KBS 1라디오 KBS 1라디오 신사원의 오늘 세계는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사원입니다. 오늘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이죠. 현재 투표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인도에서도 19일부터 총선이 치러진다고 하는데요. 인도는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인 만큼 이번 선거에 등록된 유권자가 9억 7천만 명에 달하고요. 투표가 무려 6주 동안 이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선거 기간은 길지만 개표 결과는 단 하루 만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전자투표를 하기 때문이랍니다. 전자투표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해킹을 막고 보안을 지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인도 선관위는 직접 해킹 대회를 열고 누구나 전자투표기 해킹을 시도할 수 있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킹에 성공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나라마다 선거를 치르는 방식은 달라도 투표권을 단 한 표만 행사할 수 있는 건 인도나 우리나라라 똑같죠. 오늘 선거에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 잠시 후에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통신원 취재수첩에서는 미국 소식 준비하고 있는데요. 볼티모어 교량 붕괴 사고가 벌어진 지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피해 복구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서는 유럽 국가들과 코끼리 분쟁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남부 국가 보츠와나에 대한 이야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10일 수요일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세계는 헤드라인 뉴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다음 달 26일에서 27일 전후로 서울에서 개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되면 2019년 12월 이후 4년여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번 정상회의엔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 인근 수력발전소에서 9일 폭발 사고가 발생해 최소 4명이 숨지고 3명이 실종됐습니다. 이번 폭발은 전기 시스템 유지 보수 작업 중 터빈 결함으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댐이 추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어서 수색 작업이 조심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고령자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유럽 인권재판소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64세 이상 스위스 여성 2천여 명의 회원인 기후보호를 위한 노인 여성 측은 스위스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들은 여성 노인들이 기후변화에 특히 취약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스위스 정부에게 8만 유로 약 1억 원의 배상금을 이 단체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판결은 국제법원이 기후변화에 대한 특정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2021년 오클랜드의 한 고교에서 총기로 학생 4명을 숨지게 한 이선 크럼블리의 부모에게 10년에서 15년의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범행 당시 15세였던 이선은 1급 살인죄 혐의 등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종신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검찰은 이선의 부모가 범행에 사용된 권총을 보관한 서랍을 잠그지 않은 데다가 아들의 정신건강에 대해 무관심했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셰릴 매슈 판사는 이번 판결은 잘못된 양육에 관한 것이 아니며 다가올 폭주 열차를 멈출 수 있었던 행동을 하지 않은 반복된 부작위에 대한 유죄 판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신의 입자로 불리는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한 영국 이론 물리학자 피터 힉스 에든버러대 명예교수가 8일 94세로 사망했습니다. 힉스 교수는 1964년 힉스 입자의 존재를 예측했는데요.
힉스 입자는 우주 탄생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 중에 가장 유력한 표준 모형을 설명하기 위해 정의된 입자입니다. 이 입자는 자연현상에선 관찰할 수 없고 실험으로도 측정이 극도로 어려운데요. 2013년 유럽 입자물리연구소 과학자들의 실험을 통해서 힉스 입자의 존재가 학술적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 정리해드렸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가 전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오늘 주목할 국제사회 뉴스를 키워드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키워드, 3마리 토끼를 잡아라. 네. 2마리도 잡기 힘들 텐데요. 힘든데 3마리를 잡는 아주 굉장한 임무를 띈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네. 현지 시각으로 10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이제 미국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네. 이번 회담은 안보, 첨단 기술 분야의 전략적 협력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금 전쟁도 2개나 진행이 되고 있고 중러는 결속을 하고 있고 그래서 미국이 혼자서 다 감당하기엔 좀 힘이 붙이는 감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네. 최대 동맹국으로서의 일본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공동성명에 일본 정부가 육상과 해상, 항공 자위대를 일원적으로 지휘할 통합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것 그리고 미국 정부가 주일미군 지휘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본 자위대가 이제 자국을 보호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방 범위를 넓히면 네. 미군이 유사시에 영내 다른 곳에서 또 작전을 펼칠 수 있는 여력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무기 개발과 생산 범위까지 넓히면서 이제 64년 만에 안보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미일 안보 공조가 이제 11일 오후에는 필리핀 정상까지 함께 하면서 이제 필리핀까지로 확대가 되는데요. 네. 지금 남중국해에서 또 중국이 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공동 대응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또 다른 협의체가 있죠. 미국, 영국, 호주의 3국 군사동맹 오커스도 이제 일본과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그래서 제이컵 스톡스 신 미국 안보센터 선임연구원은 이번 미일 정상은 일본의 자체 군사력 강화, 미일 동맹 견고화, 다양한 안보 파트너십 네트워크 구축 같은 3가지 의미를 지닐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 3마리 토끼를 이제 다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영내 긴장이 오히려 일본이 이제 군사력을 강화하면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이어진 평화 헌법 체제를 종식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제 미국의 용인 아래 전쟁 포기, 국가 교정권 불인정 등의 제약을 벗어나서 보통 국가 지위를 대내외에 알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 기시다 총리는 이제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지금 지지율을 다시 끌어올리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아사히 신문은 순조롭게 끝나도 의도대로 국내 정국이 움직일지는 가늠하기 어렵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뭐 중요한 네. 결정이 나겠네요. 그렇습니다. 미일 정상회담 소식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 휴전을 위한 공격. 네, 하마스가 9일에 이제 지금 카이로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네. 거기서 나왔던 조건을 한번 지도부가 검토해보겠다라는 좀 약간 전향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이 제시한 조건이 우리 요구랑은 맞지 않지만 그래도 생각해보고 곧 답을 전달하겠다라고 한 발 물러선 건데요. 네네. 하지만 이런 가운데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가자지구 라파 공격 날짜가 정해졌다라는 또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150만 명이나 피난민이 몰려 있는데 여기서 대규모 지상전을 펴는 건 지지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또다시 강조하고 나섰고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시점에 네타냐후 총리가 라파 지상전 얘기를 했느냐. 네. 하마스와의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구호단체를 공격해서 국제사회에서 비판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로서도 휴전이 절실한 상황이다라는 이유 때문인데요. 한편 이란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번 주에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정보기관은 이란이 직접 공격하진 않을 거다. 대신에 헤즈볼라 같은 대리인들을 동원해서 뭐 드론, 미사일을 이용한 보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란의 혁명수위대 고위 간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수도 있다. 또 이런 얘기까지 내놔서 지금 엎친 데 덮친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네. 왜냐하면 주요 산유국이 원유를 수출하는 해상 무역로가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그런데 예멘 반군이 지금 홍해를 지나가는 선박을 공격하고 있는데 호르무즈까지 막히면 전 세계에서 유가가 급등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공급망 타격은 훨씬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아무튼 좀 중동 지역 소식을 전해드릴 때마다 네. 좀 잠잠해지길 기원을 그렇죠. 해보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이야기. 트럼프에게 뜨거워진 감자가 있어요? 네, 감자가 넘어갔어요. 지금 난감해졌는데요. 네. 미국 대선에서 핵심 경합주로 꼽히는 애리조나주 대법원이 네. 9일에 160년 전에 제정된 강력한 낙태 금지법을 부활시켰습니다. 오. 그래서 산모의 생명이 위급한 상황을 제외한 모든 경우의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그런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요. 낙태 제공자에게는 2년에서 5년형의 징역형도 선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이요. 애리조나가 주로 편입되기 48년 전인 1864년에 제정된 내용입니다.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네. 하지만 애리조나주는 그동안 임신 15주까지는 낙태를 허용해 왔어요. 그런데 연방 대법원이 낙태권을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이후에 이렇게 강력한 160년 전의 법으로 또다시 돌아간 겁니다. 그래서 낙태 반대 단체들은 생명을 위한 투쟁에 있어서 중요한 진전이다라고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강력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여성의 건강이 위험에 처했거나 비극적인 강간 또 근친상간이 발생했을 때도 여성을 보호하지 못한다. 이 잔인한 법은 여성들이 투표권을 확보하기 전에 제정됐었다라면서 굉장한 반발하는 성명을 내놨고요. 네.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어떨 것이냐. 이 문제에 살짝 거리를 두려고 한 발을 뺐거든요. 그 전날. 그렇죠. 판결 전날에 낙태 문제는 각 주가 투표나 입법에 따라 결정할 거고 결정된 건 해당 주의 법이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 낙태 문제가 이번 대선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손에 다시 쥐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경합주이기 때문이에요. 경합주 표심이 중요한데요. 모른 척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악시오스가 애리조나의 낙태 금지 폭탄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낙태 문제 견해를 테스트하게 됐다라고 설명을 내놨습니다. 네. 아무튼 대부분의 미국인은 지금 낙태권 폐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지 후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가 이 점에 주목을 해보자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정말 뜨거워진 이 감자를 뜨거워졌습니다. 어떻게 할지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키워드로 필요할 때 나눠 쓰세요. 뭘 네. 나눠 쓰나요?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는 오, 나라가 그래요? 나왔습니다. 오. 올 6월부터 이제 대만 직장인들이요. 네. 육아휴직을 기존에는 30일 단위로 신청을 해야 됐었거든요. 네, 네. 근데 하루 아니면 일주일 단위로 끊어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탄력적 육아휴직제가 도입되기 때문인데요. 네. 남성들이 아무래도 육아휴직 참여율이 낮으니까 네. 이걸 좀 끌어올려 보고 그리고 여성들이 독박 육아 부담이 큰데 이걸 좀 줄여보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최소 신청 일수를 기존의 30일에서 이제 1일에서 5일까지 낮춰보겠다는 건데요. 일단 시범 운영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최종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공공기관 8개가 동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은행 등 55개 민간 기업도 한번 해보겠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대만은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가 궁금하시죠? 우리나라가 제일 낮다고 알고 있고요. 0.78이잖아요. 우리가 여기보다 더 떨어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고 그렇죠. 대만이 2022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87명입니다. 비슷하죠.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웃의 아시아 국가들보다 좀 낮은 수준인데요.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 비율은 상대적으로 좀 높습니다. 그래서 네. 직장 여성의 육아 부담이 좀 컸거든요, 그동안. 그래서 이거 좀 탄력 육아제를 도입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대만 남성들이 승진해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육아휴직을 좀 택하지 않는 비율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대만 정부가 2021년에 육아휴직 최소 신청 기간을 6개월이었는데 30일로 낮춰줬었거든요. 그리고 2022년부터는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좀 관문을 넓혀줬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육아휴직에 참여한 남성 비율이 2021년에는 19%였는데요. 작년에는 24.7%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높아졌네요. 네. 그래서 이번 제도가 정착되면 더 높아질
쉬워질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네. 전문가들도 이 제도를 개선해서 육아는 부부의 공동 책임이다라는 분위기를 좀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제도는 사실 마련이 돼 있는데 네, 네. 이걸 쓸 수 있는 사회적인 인식이라든지 그렇죠. 분위기가 네,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실효성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5번째 키워드는 부모가 되어가는 신호라고 네. 정하셨는데 밀레니얼 세대랑 네. Z세대가 부모가 되어가는 신호가 포착이 됐습니다. 아, 네. 맥킨지가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베이비붐 세대부터 Z세대까지 4천 명이 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올해 가장 많은 돈을 쓰고 싶은 항목은 뭡니까? 라는 걸 물어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밀레니얼 세대랑 Z세대가요. 식료품이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뭐 레스토랑, 여행, 의류 항목보다 식료품에 돈을 쓰겠다라는 답이 더 높았는데요. 그러니까 응답자의 3분의 1 이상이 식료품이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2023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네. 많은 소비자들이 이제는 외식에 돈을 쓰기보다 집에서 음식을 해 먹겠다라고 답을 했는데 이런 변화가 밀레니얼과 Z세대에서 좀 두드러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2018년에 조사를 했을 때만 해도 베이비붐 세대랑 X세대가 식료품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뒤집힌 결과가 나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비즈니스 인사이더지는 밀레니얼 세대도 점점 부모가 돼가고 있다. 그래서 이들이 자신과 배우자 또 자녀를 위해 돈을 쓴다는 걸 의미한다라는 분석을 내놨는데요. 네. 이외에도 이제 더 젊은 더 어린 Z세대가 식료품에 대한 관심이 높은 건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네. 고품질 음료와 음식이 등장했기 때문이다라는 게 꼽혔습니다. 네. 단백질바, 고급 탄산 음료에 돈을 쓰고 있다는 건데요. 네. 실제로 미국의 스타트업 리퀴드 데스가 선보인 생수캔이요. 작년에 아마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생수가 됐는데 소매 판매 수익이 2022년에는 1,490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3,560억 원. 그래서 100% 이상이나 늘었습니다. 좋은 물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비싼 물이죠. 좋다기보다. 네. 하지만 물가가 높아지는 건 모든 세대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모두가 식료품을 사려면 압박을 느끼는데요. 네. 무디스에 따르면 일반적인 미국 가정이 1년 전에 샀던 것보다 똑같은 걸 또 사려면 한 달에 식료품에만 $445, 우리 돈으로 60만 원을 더 내야 되는 걸로 조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도 이제 한번 장 보려고 하면 10만 원 금방 훌쩍 넘어가죠. 넘어가서 네. 몇 개 담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아마 비슷한 고민일 거고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렇게 식료품에 돈을 쓴다는 네. 건 그만큼 이제 각 부모가 되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분석을 했네요. 네. 자, 다음 키워드로는 김민재와 이강인을 지켜라. 네, 비상이 네. 걸렸습니다. 네. 극단주의 테러 단체 이슬람 국가 IS가요. 네. 유럽 축구 연맹 챔피언스리그 8강전이 열리는 유럽의 주요 경기장들을 공격하겠다라는 오. 위협을 내놨기 때문인데요. 예. 8일자로 자체 선전 매체인 알 아자임을 통해서 챔피언스리그 8강전을 겨냥한 포스터를 공개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있는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프랑스 파리의 파르크 데 프랑스, 스페인 마드리드에 있는 산티아고 베르나베우, 시비타스 메트로폴리타노 같은 경기장 4곳의 이름이 올라와 있고 네. 그 옆에 모두 죽여라라는 오. 메시지가 적혀 있었어요. 예. 그리고 포스터 중앙에 검은 옷과 복면으로 몸 전체를 가린 남성이 총을 들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테러 위협이 커졌어요. 그래서 유럽 축구 연맹이 이 챔피언스리그 경기에 대한 테러 위협을 우리도 알고 있다. 각 경기장의 당국과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적절한 보안 대책을 마련해서 진행하겠다라는 발표를 내놨는데요. 네. 챔피언스리그 8강 1차전은 9일에서 10일까지, 2차전은 16일에서 17일까지 열립니다. 네. 그래서 각국이 보안 태세를 부랴부랴 강화했습니다. 영국 경찰이 경기를 위해서 강력한 치안 계획을 짰고 네. 아스널의 보안팀과도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프랑스 내무부 장관도 보안 조치를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내놨는데요. 네. 일단 9일 현지 시각으로 9일 저녁에 런던 에미레이츠 스타디움에서는 프리미어리그의 아스널 그리고 김민재 선수가 뛰고 있는 독일 바이에른 뮌헨 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오늘 새벽 그렇습니다. 이었죠? 네. 2대2로 끝났고요. 네네.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도 스페인의 레알 마드리드 대 잉글랜드의 맨체스터 시티의 1차전이 열렸는데 3대3 무승부로 끝났고요. 다행히 이 두 별일은 경기는 없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10일 저녁에는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는 생제르맹 그리고 스페인의 FC 바르셀로나가 이 생제르맹 홈구장에서 대결을 하고요. 네. 똑같은 시각에 스페인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독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는 메트로폴리타노 경기장에서 승부를 겨루게 됩니다. 네. 스페인 내무부가 그래서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국가보안군이 모든 조기경보 보호 시스템과 방어 체계를 가동했다라고 밝혔고요. 2,000명의 경찰 그리고 추가로 보안 요원도 또 현장에 배치를 해서 네. 만일의 사태에 대비를 하기로 네, 했습니다. 오늘 밤 지나서 내일 새벽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뛰는 그렇습니다. 경기가 열릴 텐데 무사히 좀 경기 잘 치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쇼는 no. 네. 이 노쇼 문제가 네. 요즘에 심각하죠. 여기저기에서 네. 예,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 정부는 일단 이 병원에도 노쇼가 있기 때문에 이걸 막아보자라는 정책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진료 예약을 하고 안 오는 거예요, 환자들이. 이거는 안 되죠. 이러면 5유로 7,400원의 징벌성 세금을 부과하겠다. 내년 1월부터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그러니까 예약 시간에 안 오거나 최소 진료 24시간 전에 취소를 통지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금을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료를 예약할 때요. 환자에게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게 한답니다. 그래서 안 네. 오면 자동 인출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진료 예약할 때 5유로를 아예 선지급하게 할까? 뭐 이걸 지금 두 가지 방안 중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의료 접근성을 좀 높여보겠다.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프랑스 총리실은 발표하고 있습니다. 네. 프랑스에서는요. 환자가 유럽권의 병원 예약 플랫폼인 독틀리브를 통해서 예약을 한 뒤에 네. 병원을 찾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예약을 해야 그렇습니다. 병원에 네. 갈 수 있어요. 급한 경우가 아니면. 네네네. 네. 근데 예약 취소 없이 일방적으로 약속을 파기하는 환자가 늘어서 문제가 되는데 작년 3월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설문을 해봤더니 한 40%가 일주일에 최소 5번 이상 예고 없는 예약 취소 상태를 겪었다라고 의사들이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쇼 환자 때문에 하루 평균 40분의 시간이 허비된다라는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네. 프랑스 전체로 확대를 해보면 노쇼 환자 건수가 연간 2,700만 건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뿌리 뽑아보겠다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입장인데요. 이렇게 조치를 내리면 연간 1,500만에서 2,000만 건의 예약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네네.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다만 예외 사례가 있습니다. 예약 취소가 불가한 상황. 그런 상황도 네, 있을 있긴 수 있죠. 네, 네. 그리고 환자의 경제적 사정이 너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의사의 재량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각 시간대인 저녁 6시에서 자정 사이에 자신의 지역 외에서 근무를 자원하는 의사에게는 재정 지원을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를 해서 좀 환자들이 더 많이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러게요. 좀 이런 계획을 마련해 보겠다라는 게 프랑스 정부의 입장입니다. 네, 이게 노쇼가 다른 사람들에게 또 피해를 정말 그렇습니다. 필요한 분에게 네네. 피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약속은 지킵시다. 네. 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와 키워드까지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1부 마무리하겠습니다. 11시 30분부터 일부 지역에서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리고요. 노래 한 곡 전해드립니다. 비틀스의 노래 Two of Us 함께 듣겠습니다. Two of us riding nowhere, spending someone's hard-earned day. You and me Sunday driving, not arriving on our way back home.
we're going home. You and I have memories longer than.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KBS Ladies and gentlemen. 국제사회의 다양한 뉴스를 한눈에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세계를 바로 보는 최소한의 투자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에 참여하면서 유권자께서 소중한 한 표를 꼭 행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6시부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 5일 관저인을 서울 용산구에서 비공개로 사전투표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여사는 지난해 12월 이후 공개 일정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당일인 오늘 국민의힘은 진심을 다해 제대로 일하고 싶다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위대한 국민의힘을 보여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2대 총선은 앞으로 4년간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지킬 국민의 대표를 뽑는 날이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상급 종합병원들이 진료 축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전공의들은 대부분 최저시급을 받아왔다며 열악한 처우를 지적하는 글을 SNS에 남겼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들의 국내 결제 금액이 상용 6개월 만에 1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통신원 취재 수첩. 얼마 전 미국 볼티모어에서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죠. 컨테이너 선박이 교량에 충돌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사고였는데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서 사고 수습 또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그 피해는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사고 발생한 지 벌써 2주가 지나고 있는데요. 사고 수습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미국 워싱턴입니다. 네, 볼티모어가 워싱턴 DC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교량 자동차로 한 1시간이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그 네네. 교량 붕괴 사고 이후에 이 수습은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예, 그러니까 교량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가 지난 3월 26일 새벽이었는데, 그러니까 2주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말부터 이제 무너진 다리의 잔해 제거 작업이 시작이 됐는데. 현재 다리 위에 그 강철 잔해만 제거했지 이제 물 속에 잠긴 강철이라든가 콘크리트 잔해는 아직 제거를 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잔해 제거 작업에만 시간이 꽤 걸릴 거라고 하는데 지금 충돌한 선박 그 달리호도 여전히 그 교량 안에 깔려 있고 탑승선원 21명도 아직 선박에 그대로 머물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선박을 어떻게 예인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 아직까지도 그렇게 뚜렷한 진전은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 잔해를 제거하고 교량을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비용도 2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한 2조 원 이상 들어갈 것이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앞으로 좀 가야 할 길이 먼데. 그러네요. 지금 실종자 수색 작업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6명이 당시에 실종이 됐는데 3명은 숨진 채로 발견됐고 아직 나머지 3명은
여전히 실종 상태로 계속 수색 작업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금 수습이 됐나 했는데 전혀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네. 특히 안타까운 점이 이 사망자 실종자가 모두 이민자 출신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미국 건설 현장에 가면요. 이 예.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참 많이 일하거든요. 예.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일을 하면서 이제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는 그 이민자들이 많은데 이번에 그 볼티모어 교량 사고 당시에 이 사망한 노동자들 또 실종된 노동자들의 출신 국가가 네. 멕시코, 온두라스, 과테말라 이런 중남미 출신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실종자들 이제 사망자와 관련해서 미국 언론들도 많이 조명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들이 어떻게 미국에 왔고 얼마나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지 이런 사연들과 함께 이제 추모의 어떤 그 메시지도 좀 많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이들의 모국인 멕시코라든가 온두라스, 과테말라 정부도 이 자국민의 실종 소식에 한 목소리를 이제 추모를 하면서 이 미국이 이민자들에게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책임한가 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미국 언론이 많이 좀 주목해 왔습니다. 네. 이 교량이 있는 볼티모어 항이 뭐 미국에서 손꼽히는 주요 수출입 항이라고 하는데 네. 이번 사고로 아무래도 좀 많은 피해가 있겠습니다. 여러 파장이 예. 앞으로도 계속 되겠죠? 예, 제가 일단 그 인근 현지 주민 제가 아는 지인에게 좀 물어봤어요. 예. 뭐가 가장 힘드냐 그랬더니 역시 가장 피부에 와닿는 것이 출퇴근 시간이 훨씬 길어졌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다리가 무너지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뭐 1시간 정도 더 걸린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이 다리가 사실 하루에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지나는 그런 다리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굉장히 주요 출퇴근 통로였기 때문에 그 점이 제일 힘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 볼티모어 항이 그 지난해에만 한 5,200만 톤의 국제 화물을 처리한 오. 굉장히 중요한 항구였습니다. 네. 특히 13년 연속 최대 물량을 기록할 정도로 자동차 수출입의 창구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하고요. 근데 지금 볼티모어 항의 그 선박 입출항이 지금까지 중단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선박들이 이제 입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물품 부족 현상을 당연히 겪을 수밖에 그렇겠죠. 없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식료품이라든가 기름값 이런 것에 대한 물가 상승이 저절로 이제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 항구와 관련된 직접 고용만 한 15,000여 개, 또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4만 개 일자리가 없어지거나 좀 위협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러네요. 이 교량 사고가 볼티모어 지역은 물론이고 워싱턴 일원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앞으로도 좀 상당할 것이다라는 게 대다수 정보 관계자 또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예, 일단은 좀 이 교량이 빨리 좀 복구되는 게 시급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재건하기까지 네.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까요? 네, 그 다리가 무너진 시간은 20초에 불과했는데 예, 순식간이었죠. 이 다리를 정말. 다리를 재건하는 데는 뭐 짧게는 18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이 미국에서는 뭐 하나 건설하거나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 워낙 절차가 많고 또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교량을 설계하는 것에서부터 뭐 정부의 승인이라든가 건설사 계약 선정 뭐 절차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빨리 진행될 것인가가 관건인데 네. 어떤 전문가는 현실적으로 뭐 5년 이상도 걸릴 수 있다 이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도 있고요. 그리고 이 볼티모어 항구 개통이 시급하다 이제 말씀하셨는데 지금 그 멜랜드 주정부가 이 두 곳의 임시 수로를 일단 개통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큰 화물선이 오갈 수 있는 정도는 아니고 앞으로 이제 화물선이 오갈 수 있도록 더 큰 수로를 열 계획이다. 그래서 아마 오는 5월 말까지는 이 볼티모어 항이 좀 개통되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원인에 대해서 뭐 여러 얘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밝혀졌습니까? 일단은 그 미 정부가 그 사고 선박의 블랙박스를 회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는데 일단 가장 의심 가는 사고 원인이 전력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이 떨어져서 이 동력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제 교량이 충돌한 것이 아니냐 그런 그 원인이 가장 우선순위였는데 일단 블랙박스를 통해서 실마리를 찾지 않을까 이제 기대하고 있고 네. 이 정확한 사고 원인 찾아내기까지는 조사 기간이 최대 2년이 걸린다 이런 말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조사가 방대한 작업이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이 나오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5일이었는데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고 현장을 찾아서 이 교량 재건 비용을 모두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는 이제 의회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사고 현장에도 가고 뭐 적극적으로 사고 수습에 나서고 있는데 네. 반대편이죠. 이제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아무 얘기가 없잖아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미국 정치권에서도 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도 그 점을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 주요 현안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지금의 현 정부를 공격하거나 또 이것을 역으로 자신의 홍보로 많이 이용해 왔는데 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는 이유는 첫 번째로 이제 정치적으로 본인에게 득볼 게 없다. 이런 오. 분석이 지배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교량 사고가 어떤 바이든 행정부의 실책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니라 네. 이제 교량 사고였기 때문에 이제 선박의 충돌 사고였기 때문에 네. 마땅히 공격거리가 없다 이제 이런 거고요. 또 이제 볼티모어시 자체가 이제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서는 그렇게 큰 관심 지역이 아니다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오히려 공격을 했다가 오히려 역공에 빌미를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아. 뭐 그래서 이제 침묵을 선택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 이번 사건이 뭐 사망자도 나왔고 2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앞으로 들 사안인데다가 많은 사람의 일상을 한순간에 망친 그런 국가적 비극이란 점에서 그렇죠. 차기 대통령이 될 사람이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은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의 목소리가 공화당 지도부 내에서도 좀 나오고 있어서 좀 약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트럼프 대통령이 난처한 입장이 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볼티모어 교량 사고 이후 수습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미국 워싱턴 DC 노정민 통신원이었습니다. Here comes the sun. 글로벌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은 넓은 지구촌의 한 지역이나 장소를 중심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정은의 수상한 GPS로 꾸며드리는데요. 구정은 기자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얼마 전에 아프리카의 보츠와나라는 이 나라가 독일에 코끼리 2만 마리를 보내겠다. 이 이야기 저희도 조금 잠깐 다뤘었는데 이게 어떤 사건이었나요? 2만 마리가 코끼리가 정말 큰데 상상만 해도 네. 어마어마하죠. 몇 달이 걸릴 것 같아요? 보츠와나의 그 모크베시 마시시 대통령이 네. 독일을 향해서 2만 마리의 야생 코끼리를 보내겠다고 말을 한 거고 네. 이게 그 전에 독일 환경부가 네. 밀렵 문제 이걸 제기를 하면서 이 사냥동물 수입에 제한을 둬야 된다. 수련연합하고 협력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보츠와나 대통령이 그 우리 화가 코끼리를 났어요, 지금. 너희한테 보내겠다라고 한 건데 네. 보츠와나는 이제 코끼리가 너무 많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관광객들 이제 특히 그런 거 야생동물 사냥하러 가는 사람들이 내는 수입도 좀 있고 네. 근데 독일이 사냥을 제한해버리면 어떡하느냐라는 거고 그 전에 영국에도 항의를 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지난달에 영국도 이제 아프리카 야생동물 사냥 금지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영국에서도. 그때도 보츠와나의 야생동물 장관이 코끼리 10,000마리를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로 단위가 10,000, 20,000 뭐 이렇게 그런 되는 거죠. 거군요. 예. 네. 근데 코끼리 멸종할까봐 뭐 상하거래라든지 밀렵도 막고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렇게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츠와나는 좀 사정이 다른가 봐요. 아프리카 코끼리의 뭐 3분의 1이 보츠와나에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그래요. 이 마시시 대통령이 독일 매체 그 빌트지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네. 코끼리 과잉이 보츠와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보츠와나의 사냥 관행만 비판하는 것은 불공평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당신들이 우리한테 말하는 방식대로 당신들도 동물과 함께 한번 살아봐라. 농담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독일인들이 코끼리를 신경 쓴다고 하면서 뭐 아프리카 국가 사람들의 삶에는 뭐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 이렇게 되면 좀 이해가 가는 면이 많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또 뭐라고 했냐면 베를린에 앉아서 보츠와나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말하기는 쉽다. 우리는 전 세계와
렘케의 당을 위해서 이 동물을 보호하는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렘케라는 거는 이제 독일 녹색당 지도자 스테피 렘케 이제 환경부 장관을 가리키는데 한마디로 베를린에서 뭐 감나라 배나라 하는 환경주의자들 사정 모르는 얘기 하지 마라 때문에 뭐 이런 거죠. 우리 네. 실제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지도 못하면서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보츠와나의 코끼리가 얼마나 많길래 자꾸 이런 13만 이야기가. 마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3만. 10,000마리, 20,000마리가 나오는 건데 예, 최근에 매년 6,000마리씩 증가를 하고 있대요. 네, 보츠와나가 그래서 2014년에 그러니까 10년 전에 야생동물 네. 사냥을 그때 이제 뭐 불법화했는데 국제 여론 때문에 예. 자국 내에서 이제 국민들 압력 때문에 2019년에 오히려 금지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각에서는 그러면 그럼 아프리카는 가난한 나라니까 사냥으로 돈 버니까 저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2021년에 코끼리 사냥으로 벌어들인 수입이 270만 달러, 뭐 엄청나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 정도는. 그러니까 수입이 문제인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거를 사냥이라도 하지 않으면은 너무 뭐, 늘어나니까. 예, 너무 늘어나면 이제 코끼리가 진짜 워낙 크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농작물이라든가 마을 파괴하고 아. 뭐 심지어 사람을 집 앞에서 죽이는 사고도 좀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보츠와나만은 아니고 뭐 아프리카 전체에서 뭐 해마다 이제 코끼리 때문에 죽는 사람이 한 500명 정도, 그러니까 뭐 너무너무 많은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사람이 죽는 사고는 굉장히 큰 한 거잖아요. 명도 예, 예. 큰 거죠 희생이. 매년 6,000마리씩 증가하고 있다는 거 조금 너무 위협이긴 하네요. 그렇게 되는 그 거죠.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독일의 입장은 지금 어떻습니까? 보츠와나 환경부 장관이 독일 환경부 장관하고 만났대요. 그래서 뭐 개방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을 교환을 했다라고 했는데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것 같고요. 이제 다만 독일 정부의 입장은 독일인들이 이렇게 해외에서 야생동물 사냥하고 네. 특히 이제 야생동물 사냥한 다음에 그 사체 부위 수입하는 거 트로피 헌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사자나 코끼리나 사슴 같은 큰 네. 동물 사냥한 다음에 자랑 삼아서 뭐 머리라든가 예. 이제 잘라서 이제 보존해서 이제 걸어두는 거. 이제 이런 수입이 유럽연합에서 제일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독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보츠와나 입장에서는 코끼리 마리수를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거는 보츠와나의 코끼리들만의 이야기인 거고 트로피 헌터들이 늘어나면은 결국 다른 지역들에서는 보츠와나처럼 관리가 잘 안 되는 지역에서는 이제 밀렵이 횡행하기 쉽고 또 멸종위기종 보호에 다른 종들 보호에 장애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진짜로 독일에 2만 마리를 보낼 것 같지는 않고 약간 경고성이라고 생각이 예. 되는데 근데 살짝 생각해 보니까 2만 마리 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근데 주변 국가들로 이제 보츠와나에 워낙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 주변 국가로 좀 보낼 수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츠와나의 국경을 둔 본부를 둔 그 국경 없는 코끼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예. 국경 없는 코끼리. 근데 이 영국의 그 해리 왕자랑 그 메건 마클 부부가 이제 네. 공개적으로 후원하는 단체예요. 근데 이 단체조차도 지금 웹사이트에 보츠와나는 이 많은 개체수를 어떻게 관리할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고 이 환경단체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이제 코끼리를 그 다른 곳으로 보내겠다라는 게 이제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진 사실 미지수예요. 네. 코끼리가 거기에 많아지는 건 거기가 살기 좋고 뭔가 코끼리 서식이 좋은 데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보츠와나가 이미 그 주변 나라인 앙골라에 8,000마리 우리가 보내줄게, 모잠비크에도 500마리 줄게라고 한 적이 있는데 네. 잘 성사되지는 않고 코끼리가 자연스럽게 넘나들어야죠. 돌아다니고 그렇죠. 해야 네, 이동을 네, 하고 네. 해야죠. 사실 보내는 것도 예. 비용 만만치 않을 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할 일은 아닌데 이 보츠와나라는 나라가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좀 우리에게 생소한 나라잖아요. 네. 우리에게 생소하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입니다. 그 언론에 안 나온다라는 건 분란이 없고 평화롭고 그렇죠. 아프리카 남부에 있는 나라인데요. 예. 이 주변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나미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이런 나라들이 둘러싸고 있어요. 네. 근데 영국이 식민 통치랑은 조금 다르게 간접 통치를 했었고 거기서 벗어나서 1966년에 독립국가가 됐는데 당시만 해도 정말 가난한 뭐 우리도 뭐 그 시절에 독립했을 땐 그랬지만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은 1인당 연간 실질 국내 총생산 GDP가 2021년 보니까 1만 5천 달러. 예. 그러니까 세계 나라들을 소득 순으로 예. 쭉 줄 세워냈을 때 딱 가운데쯤에 위치하는 나라입니다. 예전에는 이 개발 경제학, 이 저소득 국가들의 개발 모델을 분석하던 학자들이 전부 그 한국과 아시아의 용들 호랑이들 분석했는데 네.
2000년대 이후로는 다들 모범 사례로 보츠와나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군요. 개발경제학책 보면 언제나 나옵니다. 네. 뭐 세계에서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중에 하나고 정부 재정도 계속 흑자고 뭐 국제기구가 이 측정하는 부패 지수에서는 뭐 아프리카에서 제일 부패 없는 나라고요. 그렇군요.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은 어떤 걸까요? 먼저 역사를 잠깐만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이 19세기 말에 영국의 그 악명 높은 식민주의자 세실 로즈 장학금 이런 걸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굉장히 그런 악명 높은 식민주의자였는데 네. 이 사람이 거의 아프리카 남부의 많은 지역을 혼자서 지배를 했었어요. 영국의 식민 지배라기보다도 거의 로즈의 그러니까 로즈의 땅이었던 로디지아가 이제 독립국가가 된 게 짐바브웨였고 네. 그 근처에 베추아날란드는 오늘날의 보츠와나가 된 곳인데 이 지역에 있었는데 이제 로즈가 그 땅도 자기가 먹겠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1895년 이때 130년 전에 이 지역에 살던 츠와나 부족이라는 부족이 있었어요. 오늘날은 이제 보츠와나의 민족이죠. 거기 부족장 3명이 원양 여객선을 타고서 그 머나먼 길을 가서 영국에 가서 영국 총리와 담판을 짓습니다. 이게 과연 보츠와나가 로즈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영국에는 이익일지 잘 생각해봐라. 네. 근데 네. 그리고 또 그때 현명했던 게 영국 총리가 로즈하고는 정치적으로 라이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츠와나 부족은 이 로즈 밑으로 안 들어가고 그럼 영국이 계속 간접 통치를 하면서 자치를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지혜롭게 해결을 했네요. 예. 네, 부족장들이 아주 담대하고 용기도 있었고 협상력도 있었고.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가능했던 게 네. 일종의 민주주의에 해당하는 집단적인 의사결정 절차를 이 츠와나 부족은 갖고 있었습니다. 부족의 뜻을 모아서 입장을 정리해서 대표 3명 부족장 딱 뽑아서 영국에 보냈고 이게 또 부족장 자리가 엄격한 세습제가 아니어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 좀 열려 있었대요. 그다음에 이제 부족장들이 런던에 다녀온 뒤에도 자치를 보장받았으니까 이제 토착적인 자기네들만의 그 제도를 보존하려고 애를 썼고요. 근데 그거 사실 옛날 얘기고 전통만으로 모든 걸 이룰 수는 없죠. 그렇죠. 이 츠와나 부족들의 땅인 보츠와나 공화국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는 사실 포장도로가 다 합해서 12km. 대학 졸업한 사람이 22명. 중등교육을 받은 사람도 100명이 전부였다고 하니까 그때는 굉장히 어려운 사정이었겠죠. 그러네요. 근데 사실 뭐 식민의 역사를 갖고 있는 뭐 아프리카도 그렇고 아시아 지역에서도 이 독립 후에 민주주의 못 지킨 나라가 많은데 그런데 보츠와나는 지켰습니다. 대단하네요. 그거를 정기적으로 선거를 치렀고요. 내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당인 보츠와나 민주당이 사실 뭐 독립 이래로 계속 집권하긴 하는데 네. 군부 장기 집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선거를 통해서 한 정당이 오래도록 권력을 이어가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인구가 적은 것도 있어요. 뭐 2021년 기준으로 한 240만 명 정도. 근데 이제 정부가 안정돼 있고 행정 시스템도 잘 돌아가고 거기 자원도 있고 그래서 교육 지출은 지금 뭐 GDP나 예산 대비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거의 보편적인 무상 초등교육 이게 상당히 뭐 잘하고 있고 그래서 보츠와나는 지금 이제 빈국으로 전혀 분류가 안 되고 이제 딱 중위소득 국가로 분류가 되는데 2036년까지는 고소득 국가로 발돋움 해보겠다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다이아몬드가 많다면서요, 보츠와나? 예, 여기가 세계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보면은 러시아가 단연 1위인데 이게 좀 통계가 너무 많이 달라서 러시아는 어떤 데는 추정치가 뭐 4,200만 캐럿이다. 근데 8,600만 캐럿이다. 근데 좀 너무 좀 차이가 많이 나요. 2배 차이가 나네요. 예. 근데 2위가 이제 보츠와나가 2,400만에서 2,800만 캐럿. 그다음이 뭐 앙골라, 콩고 민주공화국, 남아공, 호주 이런 나라인데 이 다이아몬드가 보츠와나의 발전에 도움을 준 건 분명해요. 그런데 사실 이런 자원이 있는데 자원이 발전의 자산이 되기보다 오히려 분쟁이 일어나든가 독재에 이제 발판이 되는 이런 나라들이 많은데 보츠와나 같은 경우는 민주적인 전통이 그런 걸 막게 해줬다. 그래서 이 집권한 사람들이 다이아몬드 판 수익을 악착같이 자기네 나라의 발전을 위해 썼다. 이런 점에서 높이 평가를 받아요. 근데 이제 물론 뭐 다이아몬드로
번 돈이 전체 수출의 뭐 80% 이상을 차지하고 이런 면이 있어서 의존도가 너무 높아서 뭐 산업을 더 발전시킬 필요는 있겠죠. 네, 요즘에 뭐 이렇게 자원을 갖고 있다는 건 안보에도 큰 도움이 되니까 예.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이렇게 영국의 간접 통치를 받았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뭐 영국 기업이라든지 네. 외부 기업에서 보통 다이아몬드 채굴 많이 하잖아요. 그 자원을. 드비어스는 다 아시잖아요. 네네. 예. 영국의 본사를 둔 광업회사. 그 네. 드비어스를 창립한 사람이 바로 그 세실 로즈입니다. 로즈군요. 예. 아. 예, 그 회사하고 이 보츠와나 회사인 뎁스와나라는 회사가 네. 이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 원석 이 채굴을 나눠서 해요. 근데 이 뎁스와나라는 회사도 그러니까 드비어스랑 그다음에 러시아 회사랑 같이 거의 세계적인 다이아몬드 회사인데 이 뎁스와나라는 회사도 네. 처음에는 드비어스의 보츠와나 자회사였어요. 근데 그렇군요. 보츠와나 정부가 계속 지분을 늘린 거죠. 자기네 몫을 챙기기 위해 사실 억울하잖아요. 여전히 식민주의자들의 후예들이 너무 많은 걸 가져가니까. 네. 네. 근데 아무튼 지금은 그래서 뎁스와나의 한 절반 정도를 보츠와나 정부가 갖고 있는데 이 회사가 보츠와나의 다이아몬드의 3분의 1을 생산을 해요. 근데 지금 한 2010년에 드비어스랑 맺은 계약에서도 네. 원석 중에 보츠와나가 통제하는 것이 한 10%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거를 작년에 계약을 갱신을 해서 네.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보츠와나 쪽의 통제량을 올려서 한 5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고 그때 이제 뭐 벨기에의 그 드비어스 경쟁사 이런 데까지 끌어들여서 효과적으로 압박을 해가지고 네. 근데 보츠와나 입장에서 여전히 모자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사실 이렇게 뭐 빈부격차도 뭐 크고 뭐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어쨌든 보츠와나는 지금까지 굉장히 잘 해왔고 그런데요. 예. 예. 특히 뭐 아프리카 국가들 뭐 코끼리 얘기 나오고 그러면은 굉장히 동물의 왕국 이렇게 예. 예. 선입견을 갖기 잘 쉬운데 몰라서. 예, 네. 예. 근데 이렇게 알고 보면 이런 나라도 있고 좀 코끼리 많은 나라 아니야? 뭐 그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너무 많은 나라 아니에요? 예, 단순화시켜서 예. 오해받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끼리 문제 좀 잘 해결이 돼야 될 예. 텐데요. 독일이나 영국하고. 앞으로 좀 기대가 되는 보츠와나에 대해서 오늘 구정은의 수상한 GPS에서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구정은 국제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 투표 오늘 오후 6시까지니까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오후 5시 5분부터 KBS 1라디오 단독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개표 방송 내 삶을 바꾸는 선택 2024 총선이 방송됩니다. 많은 청취 바라겠습니다. KBS 1라디오 신성원의 오늘 세계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